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인간이 인위 선택을 통해 품종을 개량할 수 있듯이 자연도 역시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에서 새로운 종이 분화되어 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진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화론도 역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다윈은 그 메커니즘으로 자연 선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개념이 생존 경쟁입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즉 생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다윈이 생존 경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윈에 따르면 생명체는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죠. 이 변이 중 일부는 유전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반면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무한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생물은 부족한 자원을 두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그는 생존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원래의 용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인데 유한한 자원을 두고서 수많은 생물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벌인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생존 경쟁, 즉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이 부양할 수 있는 개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개체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고요함, 평화로움, 자유 등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면에는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체의 투쟁, 즉 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앞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생물이 생존 가능한 좁은 면적에서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변이를 유전하려면 번식할 수 있는 연령까지 살아남아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생존 경쟁을 통해서 환경에 조금이라도 잘 적응한 것은 살아남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변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생존 경쟁이 거듭되다 보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들은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자손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변이가 축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종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생존 경쟁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존 경쟁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경우에 어떤 개체와 같은 종의 다른 개체 또는 다른 종의 개체
나아가서는 생활의 물리적 조건과도 당연히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경쟁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대, 즉 동일 종의 다른 개체와의 경쟁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윈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지 않죠. 다른 종의 다른 개체, 심지어 물리적인 조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연과도 경쟁을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생물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환경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 종의 다른 개체 그리고 다른 종의 다른 개체 또한 생활의 물리적인 조건인 자연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과정에서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협력도 하는 것이죠.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경쟁이나 협력 모두 가능합니다. 이 종을 상호작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의 방향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경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협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경쟁은 동일 종의 다른 개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죠.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나 그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라이벌은 비슷한 수준에서 치열하지 않습니까? 앞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존 경쟁의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는 결국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즉, 선택이 되는 거죠. 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자신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어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 중에서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도태되어 버리는데 생존 경쟁은 이러한 변이들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변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유해하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러한 변이는 버려져 도태되는 과정을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자연계열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며 그 과정에서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자연 선택됩니다. 다윈은 이러한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진화라는 것을 단순히 사변적, 철학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과학 이론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윈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서 자연 선택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과 번식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익한 개체적 차이와 변이는 보존되고 유해한 변이는 버려지는 것을 자연 선택 혹은 적자 생존이라고 부른다. 적자 생존은 자연 선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연 선택만 사용하다가 종의 기원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적자 생존을 도입해 자연 선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적자 생존은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 진화론자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하튼 적자 생존에서 적자는 주위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적자 생존의 적자를 최적자로 이해해서 최고로 강한 자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 생존을 최고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겠죠.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당시는 제국주의가 국제 질서의 지배 논리라서 적자 생존이 약육강식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약육강식이나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왜곡되고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이 말하는 적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최적자, 즉 최고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합한 자가 적자이고 이러한 적자가 생존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강자든 약자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약자도 얼마든지 주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에 적합한 자가 결국 생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물리적인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환경은 기후나 생활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포식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됩니다. 포식자와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종의 다른 개체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윈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 생물과 생활 조건의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나 종이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윈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자연 선택은 생존과 관련이 있었죠. 생존에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변이는 보존되고 생존에 불리한, 도움이 되지 않는 변이는 도태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이 되면 하나의 종에서 새로운 종이 분화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을 보면은 분명 생존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변이가 도태되지 않고 더욱더 발달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윈이 들고 있는 예인데요. 수컷 공작새의 꼬리털의 문제입니다. 다윈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문제인데 수컷 공작새는 어떻습니까? 암컷에 비해 그 꼬리털이 크고 화려하죠.
크고 화려한 꼬리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꼬리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적의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 천적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그 꼬리털이 크고 무거우니까 날아서 도망가는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컷 공작새의 크고 화려한 꼬리털은 생존에는 불리한 편이죠. 그렇다면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러한 변이는 도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컷 공작새의 꼬리털은 더 크고 화려하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연 선택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다윈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게 성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자연 선택 말고 성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성선택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 특정 성에 의해서 수컷의 형질이 선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주체는 암컷이 되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컷이 될 수도 있고 암컷과 수컷 모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암컷이 선택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컷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암컷이 좋아하는 형질을 더욱더 발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수컷의 형질이 암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성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면 성선택은 번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아도 번식을 못한다면, 즉 암컷과 만나서 짝짓기를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겠죠. 생존뿐만이 아니라 번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후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생존에서는 불리한 변이라고 해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번식에서의 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점이 크다면 그러한 변이는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되어, 즉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이러한 번식과 관련된 진화의 메커니즘이 성선택입니다. 공작새의 예를 계속 들어서 설명하자면 수컷 공작새의 크고 화려한 꼬리털은 분명 생존에는 불리한 변이이지만 그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번식에서의 이점이 더 컸다는 거죠. 즉 크고 화려한 꼬리털을 가진 수컷 공작새가 암컷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면서 수컷 공작새의 꼬리털이 더 크고 화려하게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대체로 자연을 보면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선택의 관점에서 진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은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미적인 특징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발전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나비의 아름다운 빛깔과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모두 인간이 아니라 암컷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더 많은 번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노래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성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성선택의 개념은 종의 기원에서도 제시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870년대쯤에 출판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혹은 간단히 해서 인간의 유래라는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책도 기억해 두세요.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는 자연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인간의 유래라는 이 책에서는 성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종의 기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찰스 다윈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서 자연 선택뿐만이 아니라 성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진화의 다양한 경로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초기에 출판한 비글호 항해기, 그리고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 이 세 권은 다윈의 대표작으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물론 이 외에도 중요한 책이 있지만은 앞서 얘기한 세 것만이라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수컷 공작새죠? 그 꼬리털이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꼬리털이 암컷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수컷 공작새의 꼬리털이 더 크고 화려하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엘크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뿔이 너무 크죠? 또 무겁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무거운 뿔은 생존에는 불리한 변이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태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 선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이 성선택이라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큰 뿔은 공격용 무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큰 뿔이 암컷의 선호, 즉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만큼 큰 뿔을 가진 수컷은 번식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후손을 더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즉 생존의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번식에서의 이점이 크다 보니까 큰 뿔이 더 크고 무겁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생존의 불리함이 번식의 이점을 압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변이는 도태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는 결국 멸종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생존의 불리함이 번식의 이점보다 더 컸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선택은 자연선택 못지않게 자연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다윈에 의하면은 인위 선택을 통해 인간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듯이 자연도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며, 지금과 같은 종의 다양성은 자연 선택과 성 선택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을 통해 변이가 누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종에서 점차 다른 변종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이일지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되면은 몇천 세대 이후에는 원래의 조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윈은 자연에 대해서 지극히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연은 그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물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단지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진화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 그중 몇 개만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상은 1차 시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던 영상이죠. 그 두 영상 다 봤겠죠?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은 성선택과 그리고 이타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 볼 수도 있고요. 안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의 기원에 관한 번역본은 몇몇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소개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